소영이 어디 갔어? 우리 소영이. 서울의 한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병동, 오후 3시. 한 병실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가 평온했던 병원을 순식간에 소란스럽게 만들었어요. 75세 정말순 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간병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할머니였지만 오늘따라 유독 심하게 흥분 상태였죠. 김현우 과장이 급히 병실로 뛰어들어갔어요. 키 180에 단정한 인상의 45세 남성으로 15년 경력의 신경외과 전문의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자를 대하는 따뜻함과 동시에 의사로서의 차분함이 묻어났어요. 현우가 할머니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김현우 의사예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하지만 할머니는 현우의 말에 더욱 격해지더군요. 손을 휘저으며 병실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간병인과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할머니를 진정시키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제가 왔어요. 병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박소영, 42세. 키 165 정도의 단정한 체형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간호사 출신답게 깔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정 치마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오랜 세월 환자들을 돌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하면서도 의연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소영이 나타나는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180도 달라졌어요.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아이처럼 밝아지더군요. 할머니가 소영을 보자마자 팔을 벌리며 다가갔습니다. 소영도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진짜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소영을 안아주면서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왔네. 현우야, 소영이가 왔어. 그 순간 병실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현우와 소영이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거든요. 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소영 역시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우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할머니, 저는 이분을 잘 모르는데요. 할머니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현우의 말을 듣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뭔 소리야, 현우야. 너희 둘이 얼마나 사랑했는데. 소영이 얼마나 예쁘게 생겼어. 우리 며느리 맞잖아. 소영이 할머니를 달래면서도 현우를 의식하고 있다는 게 역력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제 그만 휴식을 취하셔야 해요. 소영이 할머니를 침대로 안내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우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소영이 할머니를 돌보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할머니 역시 소영에게만큼은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잠시 후 할머니가 진정되자 소영이 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겨우 1미터 정도였지만 마치 거대한 강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소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할머니께서 요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계세요. 옛날 일들을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현우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렇군요. 치매 환자분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겉으로는 의사와 보호자의 평범한 대화 같았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소영이 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할머니 말씀 중에 사실인 것들이 많아요. 조심하세요. 그 한마디가 현우의 마음에 강하게 휘몰아쳤습니다. 소영의 눈빛에는
경고와 동시에 오랜 세월 묻어둔 무언가가 담겨 있었거든요. 현우가 뭔가 대답하려 했지만 소영은 이미 할머니를 부축하며 병실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선 소영이 할머니와 함께 걸어가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우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현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 저분이 할머니 가족인가요?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뵙는 분인데요. 하지만 현우의 표정은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의 눈에는 당황함과 동시에 무언가 그리워하는 듯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할머니와 소영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현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20년 전의 기억들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현우는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32평 규모의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벽에는 의사 면허증과 몇 개의 표창장이 걸려 있었고 서재에는 의학 관련 서적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어요. 현우가 피곤한 몸으로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안방에서 아들 민재가 나왔습니다. 고등학생인 민재는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똑똑해 보였지만 표정이 좀 굳어 있었어요. 민재가 아버지에게 다가와 오늘 늦었다며 수술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그냥 병원 일이 좀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어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재가 아버지의 안색을 걱정하며 괜찮은지 물어봤어요. 현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민재에게 정말순이라는 할머니가 집에 오신 적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대답했어요. 아버지 환자분인지 궁금해했죠. 현우는 치매가 있으신 할머니인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고 설명했어요. 민재가 의자에 앉으며 관심을 보이며 어떤 말씀인지 물어봤습니다. 현우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신을 가족인 것처럼 아시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치매 환자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죠. 그런데 민재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아버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더군요. 민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정말 그게 전부인지 물어봤습니다. 현우가 당황하며 무슨 뜻이냐고 반문했어요. 민재가 일어나면서 아버지는 항상 과거 이야기를 안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도 젊었을 때 이야기도 마치 20년 전부터 시작된 인생인 것처럼 산다고 했어요. 그 말에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재는 아버지가 왜 엄마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엄마 돌아가신 후로 엄마 이야기는 잘하지도 않고 무슨 마음이신 건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그래요. 불편한 질문하면 피하시잖아요. 민재의 폭발적인 말에 현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그는 과거를 숨기고 살아왔으니까요. 민재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다가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성인이니까 과거가 뭐든 상관없으니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방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현우는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민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만났던 소영의 모습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현우가 눈을 감으니
2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현우가 눈을 떴을 때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과거의 기억에 빠져 있는 동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이승호. 현우의 의대 동기이자 현재 정신과 전문의였어요. 현우가 전화를 받으며 승호야라고 인사했습니다. 승호가 급하게 할 말이 있다며 내일 오전에 시간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승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현우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우가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승호는 전화로는 곤란하다며 내일 오전에 만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그러겠다며 몇 시에 만날지 물어봤어요. 현우야, 혹시 박소영이라는 이름 기억나지? 그 순간 현우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승호가 왜 갑자기 소영의 이름을 말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현우가 왜 갑자기 그 이름을 언급하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승호는 내일 자세히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승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이제는 진실을 전해줄 때가 된 것 같다. 전화가 끊어진 후 현우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소영의 재등장, 할머니의 이상한 말들, 민재의 추궁, 그리고 승호의 의미심장한 전화까지. 현우의 마음속에는 20년 전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들은 결코 달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30분 정도 일찍 출근한 거였죠. 승우와의 약속 시간은 오전 10시였는데 그 전에 정말순 할머니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병실에 들어서니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어요. 현우가 다가가며 할머니에게 안부를 물어봤어요. 어제보다 많이 좋아 보인다고 했죠. 할머니가 현우를 보더니 빙그레 웃었어요. 현우가 왔다며 어젯밤에 소영이 꿈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현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소영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현우의 손을 잡으며 우리 소영이 라고 대답했어요.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현우와 얼마나 잘 어울렸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소영이 할머니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침 챙겨드리러 왔어요. 현우와 눈이 마주쳤지만 어제처럼 당황스러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죠. 소영이 할머니께 음식을 차려드리면서 현우에게 할머니 상태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현우가 전문적인 톤으로 어제보다는 많이 안정되었다고 대답했어요. 다만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는 증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죠.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소영의 손을 붙잡으며 현우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우진이를 못 말렸다고 했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할머니에게 무슨 말씀인지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현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현우가 떠날 때 할머니가 소영이를 더 잘 지켜줄 걸 그랬다고 했어요. 현우와 소영 모두 할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의 기억이 생각보다 또렷하게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소영이 할머니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된다며 다 지난 일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해서 과거 이야기를 했어요. 소영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현우도 소식이 없었는지, 둘 다 바보같이 왜 그랬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도 소영이처럼 살았어. 강제로 시집 왔어. 그래서 소영이 마음을 알아. 내 삶을 반복하지 말라고 했잖아. 소영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현우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강제 결혼의 피해자였다는 것, 그래서 소영을 더 이해하고 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현우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께서 너무 흥분하고 계신다며 오늘은 푹 쉬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께 이제 주무시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병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소영이 현우에게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현우가 시계를 보니 9시 40분이었습니다. 승우와의 약속까지 20분 정도 남았어요. 잠깐이라면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1층 카페로 내려갔어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는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의사 선생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날 저를 알아보셨죠? 현우의 손이 커피잔을 쥔 채로 멈췄어요. 소영의 눈빛이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현우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아봤어요. 소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 눈빛에 다 나와 있었거든요. 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20년 전 일 때문에 당신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소영이 현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나요? 현우가 대답하기 전에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승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카페에 있냐며 지금 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현우가 소영에게 죄송하다며 급한 약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영이 일어서며 괜찮다고 했어요. 자신도 어머니께 돌아가야 한다고 했죠. 두 사람이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소영이 돌아서며 한마디 더 했습니다. 현우 씨, 우리 언젠가는 제대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2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현우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새도 없이 승우가 카페로 들어오는 걸 봤어요. 이승우, 45세. 현우와 같은 또래이지만 정신과 의사답게 차분하고 분석적인 인상을 주는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얼굴에는 항상 진지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승우가 현우 맞은편에 앉으며 어젯밤에 전화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어요. 현우가 긴장하며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승우가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20년 전의 관련 자료들이었습니다. 승우가 1994년 정우진 선배 건에 대해서 기억하는지 물어봤어요.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20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거든요. 현우가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는지 물어봤어요. 승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네가 20년 동안 오해하고 살았어.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20년 전 1994년 봄, 현우가 재학 중인 대학교의 의과대학 도서관. 24살의 현우는 본과 2학년 학생이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고 웃음도 자주 지었습니다. 어느 봄날 현우는 의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때 간호학과 학생들이 단체로 의학 서적을 찾으러 왔었거든요. 그 중에서 한 여학생이 높은 책장에 책을 꺼내려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현우가 재빨리 달려가 그 여학생을 받아줬어요. 그때 처음 본 얼굴이 바로 22살의 박소영이었습니다. 지금보다 20살 젊은 소영은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고 책을 든 채로 현우의 품에서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소영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일어서서 죄송하다며 괜찮은지 물어봤어요. 현우도 어색하게 웃으며
자신은 괜찮다며 다친 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이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그 후로 현우는 자주 도서관에서 소영을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현우가 용기를 내어 소영에게 고백했었어요. 학교 뒤편 작은 카페에서였습니다.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솔직히 말할 게 있다고 했어요. 소영도 현우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현우를 바라봤거든요. 현우가 소영을 정말 좋아한다며 사귀어 달라고 말했어요. 소영이 수줍게 웃으며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어요. 의대생과 간호학과 학생의 캠퍼스 커플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로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에게는 현우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어요. 가난한 집안 때문에 부모님의 빚을 대신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때문에 정우진이라는 사람과 강제 약혼을 한 상태였다는 것. 정우진은 의대 선배로 30살의 인턴 의사였습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고 소영의 집안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소영과의 약혼을 요구했었죠. 우진의 어머니 정말순도 사실은 젊은 시절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부유한 남자와 강제 결혼을 했고 평생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살았죠. 그래서 아들 우진이 소영과 강제 약혼을 한다는 걸 알았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삶이 반복되는 것 같았거든요. 소영은 현우를 만나기 전부터 우진과 약혼한 상태였지만 우진을 사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부모님의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관계였죠. 현우와 사귀면서 소영은 행복했지만 동시에 괴로웠습니다. 약혼 사실을 말하면 현우가 떠날까봐 두려웠거든요. 몇 달간 소영은 그 비밀을 숨기며 현우와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이었습니다. 1994년 어느 가을날 저녁 현우는 학교 근처 식당에서 소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소영이 나타나지 않았죠. 걱정된 현우가 소영의 집 근처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골목 입구에서 소영이 한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목격했어요. 그 남자는 정우진이었습니다. 현우의 의대 선배였죠. 우진이 소영의 팔을 붙잡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약혼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말이 되냐고, 집안 빚은 누가 갚았는데 배신하느냐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울면서 우진에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약혼은 취소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현우는 그 광경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약혼녀, 집안 빚,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진이 현우를 발견했습니다. 다가오더니 비웃듯이 말했어요. 김현우, 네가 여기 왜 왔어? 혹시 내 약혼녀한테 관심 있는 거야? 현우가 우진을 바라봤어요. 선배의 약혼녀라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현우에게 달려와 울며 말했어요. 현우야, 미안해. 설명할게.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하지만 우진이 소영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내 약혼자는 나야. 현우, 넌 물러서. 내 약혼녀한테 손대지 마. 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선배의 약혼녀를 사랑했다는 사실, 그리고 소영이 그 사실을 숨겼다는 것. 소영이 현우의 손을 잡으며 절규했어요. 현우야, 약혼은 강제였어. 부모님 빚 때문이었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만 사랑해. 하지만 현우는 소영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배신당했다는 느낌, 그리고 선배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현우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소영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현우는 소영을 피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소영이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몇 주 후 현우는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소영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죠. 소영은 현우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우진과의 약혼을 완전히 파기했습니다. 우진이 아무리 협박해도 소영은 꿋꿋했어요. 정말수는 아들 우진의 약혼녀였던 소영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들이 강제로 약혼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소영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도 눈치챘거든요. 정말수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자신도 소영처럼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부유한 남자와 강제 결혼을 했었죠. 사랑 없는 결혼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들에게조차 애정을 제대로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수는 소영에게 말했어요. 우진이와의 약혼은 잊고 진짜 사랑을 찾으라고. 할머니가 우진이를 설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 삶을 반복하지 말라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라고 말했죠. 정말순의 도움으로 소영은 약혼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우는 이미 군대에 갔고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2년을 기다렸지만 현우는 제대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승우가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그때 왜 떠났는지 알겠어.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 현우가 고개를 들며 무슨 뜻인지 물어봤어요. 승우가 서류를 현우 앞에 펼치며 보라고 했어요. 정우진의 사망진단서였습니다. 현우가 서류를 들여다봤는데 사망일자가 2014년 3월로 적혀 있었어요. 10년 전이었습니다. 승우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진 선배는 10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간암이었다고 했습니다. 현우의 손이 떨렸어요. 그게 자신과 무슨 상관인지 되물었어요. 승우가 계속 설명했어요. 우진 선배는 소영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냥 집안의 압력 때문에 그리고 소영이 예뻐서 소유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선배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말했어. 소영을 놓아줬어야 했다. 그 아이는 현우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내가 방해했다고. 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자신은 20년 동안 뭘 한 거냐고 물어봤어요. 승우가 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신이 그때 더 적극적으로 현우를 설득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우야, 더 중요한 게 있어. 승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약혼 파기 합의서였습니다. 소영이는 내가 떠난 직후 우진 선배와의 약혼을 완전히 파기했어. 정말순 어머니께서 도와주셨대. 어머니는 소영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아셨거든.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간 품고 있던 죄책감이 사실은 오해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소영이는 20년 동안 너를 기다렸어. 결혼도 안 했어. 정말순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신 후로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살았어. 어머니께서 우진 선배 죽은 후에 재산 일부를 소영에게 주셨대. 속죄의 의미였다고. 그 돈으로 요양원을 차린 거야. 현우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20년 동안 얼마나 큰 오해 속에 살아왔는지 깨달았거든요. 승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현우야, 이제 진실을 마주할 때가 왔어. 소영이는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어.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민재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20년 전의 오해, 소영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도망쳤던 이유까지. 민재는 조용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항상 무언가를 숨기고 사는지 궁금했었는데 이제야 이유를 알게 된 거죠. 민재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런 일이 있었다면 더욱 당당하게 사셔야죠.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소영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선배를 배신했다는 생각이 너무 컸다고, 그래서 도망친 자신이 비겁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이제 그분을 만나보세요.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현우는 민재의 말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영을 마주하는 것은 두려웠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길었거든요. 이틀 후 현우는 승호에게서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영도 함께 만나자는 제안이었어요. 세 사람이 모두 모여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눌 때가 됐다고 했죠. 현우는 망설였습니다. 소영을 다시 마주한다는 것이 여전히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민재가 아버지, 이제 정말 해결할 때가 됐어요라며 등을 떠밀었어요. 그렇게 해서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소영이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현우가 들어서는 걸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가 소영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잠시 후 승우가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모이자 승우가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하나야. 20년 전의 오해를 완전히 풀기 위해서지라며 먼저 입을 열었어요. 승우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더 꺼냈어요. 이번에는 우진의 유언장과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승우는 우진 선배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가난 말기였지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선배가 죽기 몇 달 전에 나를 찾아왔었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우와 소영이 동시에 승우를 바라봤습니다. 승우가 계속 말했어요. 선배가 나한테 고백했다며 소영이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고, 집안의 압력 때문에, 그리고 소영이가 예뻐서 소유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대요. 소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배는 소영이가 현우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대. 그래서 더 집착했던 거지.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나서야 깨달았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라고 설명했어요. 승우가 유언장을 펼쳐 보였어요. 선배는 재산의 일부를 소영에게 남겼어. 그리고 이 편지도 함께라고 말했습니다. 편지에는 우진의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내가 너를 불행하게 만들었어. 너와 나의 관계는 나의 소유욕과 이기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알아. 너는 현우를 사랑했는데 나는 그걸 방해했지. 어머니께서 나를 설득하셨을 때 내가 놓아줬어야 했어. 이제라도 자유야. 현우를 찾아. 그가 너의 진짜 사랑이니까.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현우도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우진 선배가 마지막에 남긴 말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승우가 소영을 바라보며 소영 씨, 현우한테 해줄 말 있죠라고 물었어요. 소영이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소영은 현우 씨, 20년 전 제가 약혼 사실을 숨긴 건 잘못이었어요 라며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우진 씨를 사랑한 적 없어요. 당신만 사랑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우가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어요. 소영이 당신이 떠난 후 저는 바로 약혼을 파기했어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셨어요 라고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도 저와 같은 처지였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우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죠. 소영은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도 젊은 시절 강제 결혼으로 평생 불행하게 살았다고. 그래서 저에게 진짜 사랑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삶을 반복하지 말라고라며 설명했습니다. 소영이 눈물을 닦으며 저는 2년을 기다렸어요.
당신이 군대에서 돌아오길. 하지만 당신은 오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소영은 그 후로도 저는 당신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고 라고 덧붙였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어머니를 모셔야 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진 씨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께서 재산 일부를 주셨어요. 속죄의 의미라고 하시면서 그 돈으로 요양원을 차렸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현우가 소영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그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왔는지 알 것 같았어요. 소영은 어머니는 제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를 모시면서 저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영이 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났어요. 어머니 병실에서 마치 어머니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간 품고 있던 오해와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영 씨, 미안해요. 제가 선배를 배신한 것 같아서 도망쳤어요 라고 말했어요. 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진 씨는 당신의 선배였지만 저에게는 강제로 정해진 약혼자였을 뿐이에요. 당신이 배신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현우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의심했어요. 왜 말하지 않았냐고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소영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결국 잃어버렸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승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는 잠깐 자리 뜰게. 너희 둘이 이야기 나눠라고 말했어요. 승우가 나가고 현우와 소영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20년의 시간이 두 사람 사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먼저 소영 씨, 제가 당신을 지켜줬어야 했는데 도망친 건 비겁했어요 라며 입을 열었어요. 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해해요 라고 말했어요. 현우는 20년 동안 당신을 기다렸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소영이 조용히 웃었어요. 저도 처음엔 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안 됐어요. 당신이 제 첫사랑이었고 유일한 사랑이었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현우가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잡는 손이었어요. 현우는 소영 씨, 저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2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신을 지켜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소영은 현우 씨, 저는 2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와서 거절할 수 있을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의 오해가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승우가 다시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승우가 흐뭇하게 웃으며 이제야 제대로 됐네. 20년이나 걸렸지만이라고 말했어요. 현우가 승우를 바라보며 고마워했어요. 승우가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런 날이 오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승우가 손을 내저으며 나도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우진 선배가 살아있을 때는 어려웠어라고 말했어요. 세 사람은 카페에서 한참을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년의 공백을 메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현우는 소영을 요양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정말 순 어머니의 방문 시간이 되었거든요. 두 사람이 할머니 방에 들어서니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현우랑 소영이가 함께 왔네라고 말했어요. 현우와 소영이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할머니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야 제대로 만났구나. 내가 오래 기다렸어라고 말했습니다. 소영이 할머니에게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다시 만났어요 라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우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 그 아이가 너를 힘들게 했잖아. 하지만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라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현우를 바라보며 현우야, 소영이를 잘 부탁해. 이번에는 놓치지 마라고 말했어요. 현우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약속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너희 둘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나는 그것만 바래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민재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소영과 화해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 민재가 아버지를 안아주며 아버지 축하해요. 이제 진짜 행복하셔야 해요라고 말했어요. 현우가 민재를 바라보며 소영 씨를 받아들일 수 있겠니라고 물었어요.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를 20년이나 기다린 분이잖아요. 저도 그런 분이라면 환영이에요라고 대답했어요. 현우는 민재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는 것이 고마웠어요. 며칠 후 현우는 소영을 정식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민재와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레스토랑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민재가 소영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민재는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현우 아버지의 아들 민재입니다라고 했어요. 소영이 민재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현우 씨를 닮았네요. 잘생겼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재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세 사람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재가 의대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소영이 요양원 일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현우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마치 진짜 가족 같았거든요. 식사가 끝날 무렵 민재가 소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재는 선생님 제가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영이 깜짝 놀라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소영은 민재군 정말 그래도 되나요? 라고 물었어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분이고 아버지를 20년 동안 기다리신 분이니까요. 저도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소영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었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현우도 감동받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평생 바라던 가족의 모습이 눈앞에 있었어요. 소영이 민재의 손을 잡으며 민재야, 고마워, 엄마가 잘할게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레스토랑 직원에게 부탁해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세 사람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현우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고. 이제는 앞만 보고 나아가면 된다고. 소영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20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고. 이제는 진짜 행복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현우와 소영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함께 정말순 어머니를 찾아뵙고 가끔은 민재와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현우와 소영은 요양원에서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요즘 들어 의식이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창가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소영의 손을 꼭 잡으며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소영아,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영이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라고 물었습니다. 현우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우진이가 너한테 한 짓을 나도 알고 있었어라고 말했습니다. 소영이 깜짝 놀라 어머니, 그건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라며 할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말해야 해. 20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라고 했어요. 현우와 소영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힘들게 우진이가 소영이를 괴롭혔어. 내가 알면서도 막지 못했어라며 말을 이어갔어요. 소영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는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우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 강제로 약혼을 시킨 것도 나였어라며 자책했어요. 현우가 할머니께 다가가 어머니,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선배가 혼자 결정한 일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현우를 바라보며 현우야, 미안해. 내가 떠날 때 내가 소영이를 더 잘 지켜줬어야 했는데 라고 말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어요. 저기 일기장이 있어. 우진이 일기장. 그걸 꺼내봐라고 했습니다. 소영이 서랍을 열어봤어요.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참회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소영이 일기장을 꺼내 어머니,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그걸 열어봐. 우진이가 죽기 1년 전부터 쓴 거야. 내가 죽은 후에 발견했어라고 말했어요. 소영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에는 2013년 3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다. 6개월에서 1년, 이제 끝이 보인다. 죽음을 앞두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이었는지 깨닫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현우가 옆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2013년 4월 2일자에는 어머니께서 또 소영이 이야기를 하셨다. 내가 소영이를 괴롭힌 것 다 알고 계셨다. 어머니 눈빛을 참아 볼 수가 없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소영의 손이 떨렸어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5월 10일의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일을 고백한다. 내가 현우를 방해하기 위해 한 일들을 그의 군대 주소를 알아내서 소영이에게 거짓으로 전해줬다. 엉뚱한 부대 주소를. 그래서 소영이 편지가 현우에게 닿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소영이 다음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6월 3일자에는 더 끔찍한 고백이 적혀 있었어요. 더 끔찍한 고백. 소영이가 임신했을 때 나는 그녀를 병원으로 끌고 갔다. 강제로 낙태시키려 했다. 하지만 소영이가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일기장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현우가 소영을 부축하며 소영씨, 괜찮아요라고 말했지만 자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소영아, 미안해. 우진이가 네가 아이를 잃은 건 우진이 때문이야. 내가 나중에 알았어라고 말했어요. 소영이 주저앉았습니다. 현우가 황급히 소영을 안았어요. 할머니가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우진이를 추궁했어. 그때 우진이가 처음으로 울면서 사과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지라며 계속 말했습니다. 현우가 일기장을 집어들어 계속 읽었습니다. 7월 20일자에는 어머니께 모든 것을 고백했다. 소영이의 임신, 그리고 내가 한 짓, 어머니께서 우셨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내 앞에서 우는 걸 봤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9월 1일자는 승우를 찾아갔다. 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고 편지를 맡겼다. 내가 죽은 후 현우에게 전해달라고, 그리고 소영이에게 재산 일부를 남기기로 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11월 30일자였어요. 마지막 일기.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소영아, 현우야, 정말 미안하다. 너희의 사랑을 파괴한 것, 너희의 아이를 빼앗은 것,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부디 다시 만나서 행복하기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장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소영이 현우의 품에서 흐느껴 울었어요. 20년 동안 혼자 간직했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의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다니. 현우가 소영을 꼭 안으며, 소영 씨, 제가 몰랐어요. 선배가 그런 짓까지 했다니라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두 사람에게 다가와, 소영아, 내가 그때 아이를 잃은 건 우진이가 너를 병원으로 끌고 가려다가 네가 계단에서 넘어진 거였어. 우진이가 다 말했어라고 말했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기억해요. 그날 제가 저항하다가 넘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현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 씨, 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소영이 눈물을 닦으며 당신을 찾을 수도 없었고 어머니만 아셨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보살펴 주셨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소영의 손을 잡으며 그때부터 소영이가 내 진짜 딸이 됐어. 우진이보다 소영이가 더 소중했어 라고 말했어요. 소영이 할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일기장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선배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죄책감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할머니가 현우를 바라보며, 현우야, 소영아, 이제 너희는 행복해도 돼. 우진이도 하늘에서 그걸 바라고 있을 거야. 그러니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현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다시 만났어요 라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희 둘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 그게 내 소원이야 라고 했어요. 소영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오래오래 저희랑 함께 계셔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내 나이가 벌써 75이야. 언제 갈지 모르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희 둘이 행복하면 나는 언제든 편히 갈 수 있어라고 덧붙였어요. 그날 저녁 현우와 소영은 요양원을 나와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할머니의 고백과 우진의 일기장으로 인해 마음이 복잡했어요. 현우가 먼저 소영 씨, 괜찮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우가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앞만 보고 가요. 더 이상 과거는 돌아보지 말고라고 말했습니다. 소영이 현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네, 그러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았을 때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영 씨, 제가 정말 미안해요 라고 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있었다면 선배가 그런 짓을 못했을 텐데 라고 덧붙였어요. 소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찾을 수 없었어요.
우진 씨가 거짓 주소를 준 줄 몰랐죠라고 했어요. 현우가 소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라며 목이 메었어요. 소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 아이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있을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요라고 덧붙였어요. 현우가 소영을 바라보며 소영 씨, 이제부터는 제가 평생 지켜드릴게요. 절대 다시는 놓지 않을게요라고 약속했어요. 소영이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네, 믿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현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영이 놀라 현우 씨, 어디 가세요라고 물었어요. 현우가 소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영이 깜짝 놀라 현우 씨, 이게 무슨 이라고 말하려 했어요. 현우가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소영 씨, 20년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라고 물으며 결혼해주세요라고 프로포즈했습니다.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어요. 며칠 전에 민재와 함께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이 반지는 20년 전에 드렸어야 했어요라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받아주시겠어요라고 물었어요. 소영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결혼할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우가 일어나 소영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산책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가 축하해요라고 소리쳤어요. 현우와 소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20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현우는 집에 돌아가 민재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진의 일기장, 소영의 임신과 유산, 그리고 프로포즈까지. 민재는 아버지를 꼭 안아주며 아버지 축하해요. 정말 잘하셨어요 라고 말했어요. 현우가 민재야, 내가 소영 씨를 받아들여줘서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민재가 웃으며 당연하죠. 아버지를 20년이나 기다린 분인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제 형이나 누나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우는 민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라며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현우와 소영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복한 결말뿐이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온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도심의 어느 한 웨딩홀에서는 특별한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신랑은 45세의 김현우, 신부는 42세의 박소영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20대 청춘 못지않은 설렘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웨딩홀은 크지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얀 장미와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고 참석한 하객들의 얼굴에도 진심 어린 축복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가장 앞줄에는 휠체어에 앉은 정말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요양원에서 특별히 외출 허가를 받아 나온 할머니는 오늘만큼은 치매 증상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또렷하셨어요. 할머니 옆에는 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민재는 아버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표정이었어요. 결혼식은 평범한 형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현우와 소영이 특별히 요청한 것은 할머니께서 주례를 서주시는 것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나 단상 앞에 서셨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하객들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할머니가 20년 전 이 두 사람을 처음 알았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그런데 왜 헤어져야 했는지,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사랑하는 사람들아,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왔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이긴다는 걸 너희가 증명해줬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의 말씀에 하객들이 모두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현우를 바라보며 현우야, 소영이를 평생 아끼고 사랑해라.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영에게는 소영아, 현우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비록 오해로 헤어졌지만 그 마음만큼은 변함없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20년 늦었지만 이제 진짜 사랑을 찾았네. 우진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라며 주례사를 마무리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주례사가 끝나자 현우와 소영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을 했습니다.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20년 동안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이제부터는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소영도 눈물을 흘리며 현우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할머니가 박수를 치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하객들도 모두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연회장에서 가족들과 친한 지인들이 모여 식사를 나누었어요. 승호도 참석해서 현우에게 이제야 진짜 행복해 보인다며 오랜 친구로서 기쁘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현우가 승호를 바라보며 고마워. 내가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승호가 손을 내저으며 나도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우진 선배가 살아있을 때는 어려웠어 라고 했습니다. 민재는 소영에게 다가가 어머니라고 부르며 인사를 드렸어요. 소영도 민재를 친아들처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피로연 내내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가끔씩 하늘을 바라보시며 무언가를 중얼거리셨는데 아마도 하늘에 있는 우진이와 잃어버린 아이에게 인사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현우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영과 함께 의료봉사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객들이 놀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정말 의미 있어 보였거든요. 소영도 일어나서 자신은 요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현우 씨의 새로운 시작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할머니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의사와 요양원장이라니 정말 어울리는 부부야라고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날 저녁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현우와 소영은 할머니를 요양원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할머니가 두 사람의 손을 잡으시며 마지막 당부를 하셨어요. 할머니가 행복하게 살라고 그리고 아이들도 꼭 낳아서 할머니에게 보여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나이가 있지만 노력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우진이와 아기도 두 사람의 행복을 축복하고 있을 거라고 안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현우와 소영이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고 요양원을 나왔어요. 3개월 후 현우는 여전히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소영과 함께
무료 진료 봉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현우와 소영은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요양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소영이 할머니께 다가가 어머니, 저희 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두 사람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현우랑 소영이가 왔네라고 하셨어요. 현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영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할머니께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소영은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냐며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머니, 아직 초기지만 건강하대요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할머니 죽기 전에 이런 좋은 소식을 들을 줄은 몰랐다고 하셨어요. 소영이 할머니를 안으며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손자 얼굴도 보셔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이제 나는 언제 가도 여한이 없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둘이 행복하고 새 생명도 찾아오니까라고 덧붙이셨습니다. 현우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아이가 할머니를 필요로 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현우와 소영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현우가 소영에게 20년 전에 놓친 시간이 아깝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만들어갈 시간들이 더 소중할 거라고 덧붙였어요. 소영이 현우의 손을 잡으며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현우가 소영에게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소영이 환하게 웃으며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현우도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새로운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들이 그 모든 아픔을 치유해 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멀리 요양원에서는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구나 라고 말이에요. 할머니의 작은 중얼거림이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20년간의 기다림이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민재가 아버지와 소영 어머니와 함께 할머니를 찾아갔을 때 할머니는 평화롭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본 후 편안하게 여행을 떠나신 것처럼요.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두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떠나신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현우와 소영은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하은이었어요. 현우와 소영, 민재, 그리고 아기 하은. 네 사람은 할머니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소영이 할머니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어머니, 저희 딸이에요.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린 은혜라는 뜻으로 지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현우가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다시 만났고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민재도 할머니, 저도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네 사람은 잠시 묵념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영이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어머니도 하늘에 있는 우진 선배도 그리고 우리 첫 아이도라고 대답했어요. 모두 우리를 축복해주고 있을 거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재가 하은이를 안으며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그게 하늘에 계신 분들이 바라는 거니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네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들, 아픈 과거들,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선 그들의 앞에는 이제 희망찬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들어낸 새로운 생명.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이제는 앞만 보고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에필로그. 말순 할머니의 생전 인터뷰.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정말순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75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후회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조차도 의미가 있더군요. 저는 젊은 시절 강제 결혼으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있었기에 소영이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 우진이가 저지른 잘못도 결국 제가 제대로 사랑을 가르치지 못한 탓이었죠.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나중에야 보인다는 것을요. 현우와 소영이가 20년을 헤어져 있었던 것도 그 시간이 있었기에 더욱 소중함을 알게 된 거예요. 그 20년 동안 두 사람은 각자 성숙해졌고 민재라는 아이를 얻었고 저 같은 늙은이도 만났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째, 과거를 원망하지 마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제 강제 결혼도 우진이의 잘못도 이제는 용서하고 내려놓았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둘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현우와 소영이는 45살, 42살에 다시 만났어요. 세상 사람들은 늦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두 사람에게는 지금이 바로 제때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셋째,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제가 우진이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분노와 자책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용서하고 나니 비로소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현우가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소영이는 받아들였어요. 과거를 묻지 않고 지금의 현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더군요.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짧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 고통이 소영이에게 도움이 됐고 제 잘못된 선택이 다른 이들에게 교훈이 됐으니까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혹시 과거의 실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가요? 이제 내려놓으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20년이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제때입니다. 40년이 지났다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현우와 소영이를 보세요. 20년을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더 깊은 사랑을 배웠고 더 큰 행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이제 곧 떠납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해요. 제가 할 일을 다 했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따스하던 어느 날 정말순 할머니는 평화롭게 잠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남긴 이야기와 가르침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